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갇혀있던 진짜 끔찍한 감옥에서 마침내 풀려난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렇죠.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를 막 억압하던 간수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그냥 자유를 만끽하면서 축배를 드는 일뿐이잖아요. 네, 당연히 파티를 열어야죠. 그런데 여러분을 구출해낸 그 구조자가 갑자기 아주 기묘한 약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막 엄청나게 엄격한 식단 제한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요. 밥을 마음대로 못 먹게 한다고요? 네, 게다가 집안의 특정 물건을 전부 내다 버려야 한대요. 심지어 고향으로 가는 진짜 빠르고 편안한 지름길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장 험난한 사막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진짜 막막하죠. 방금 전까지 나를 구해준 은인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자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당장 반발심이 확 들었을 거거든요. 막 쟁취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그렇죠. 인간이라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수천 년 전 모래바람이 부는 고대 중동에서 벌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탈출국의 한 장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우리가 다룰 자료는 그 유명한 고대 문헌이죠. 출애굽기 13장의 발췌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즉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난 직후의 아주 생생한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문헌을 그저 뭐랄까 특정한 종교의 경전이나 먼 옛날의 그냥 신화적인 역사 기록으로만 취급해버리면요. 그 안에 담긴 진짜 인간 심리에 대한 엄청난 통찰을 고스란히 놓치게 되거든요. 아,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이 고대의 텍스트가 어떻게 생존자의 기억을 보존하는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자유라는 것이 요구하는 그 무시무시한 청구서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와, 청구서라니 단어가 아주 묵직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눈앞에 뻔한 지름길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완벽한 생존 전략이 되는 이유까지 낱낱이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당장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첫 번째 미스테리부터 갈 건데요. 네. 방금 감옥에서 막 탈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텍스트의 앞부분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죠. 이집트를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에게 떨어진 지시는 축제를 열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과 가축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구별해서 바치라는 진짜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고요. 네네. 그리고 7일 동안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으라니 엄청나게 제한적인 규칙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7일 동안은 자신들이 머무는 영토 내에서 누룩이라는 재료 자체가 아예 눈에 띄지도 않게 싹 치워버리라고 명시를 해요. 여기서 이 누룩이 없다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용으로 빵의 종류를 바꾸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 누룩, 즉 효모는 빵을 부풀리고 부드럽게 만들면서 맛을 아주 풍성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거든요. 그렇죠. 빵이 생명이죠. 네. 그런데 그걸 완전히 빼버린 빵은요,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거칠고 씹어넘기기조차 고통스러운 진짜 무미건조한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위대한 탈출을 기념하고 싶었다면 광장에 막 거대한 석상을 세우거나 아니면 오늘날의 독립기념일처럼 아주 화려하고 맛있는 만찬을 즐기는 그런 국경일로 만들면 되잖아요. 네, 현대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왜 굳이 그 기쁜 날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그 맛없고 퍽퍽한 음식 씹어먹기라는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했을까요? 이건 마치 엄청나게 호화로운 새 저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매년 일주일 동안은 그 집에서 제일 퍽퍽하고 맛없는 크래커만 먹어야 하는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게다가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정착해서도 이 고통스러운 식단을 매년 반복해야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죠.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기념비를 세우거나 역사책에 기록하는 방식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약점이요? 기록하면 오래 남지 않나요?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활자화된 정보나 시각적인 구조물에 아주 빠르게 적응하고 무감각해지거든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훌륭한 독립기념비를 매일 지나치면서 그 의미를 매일 가심 깊이 새기는 현대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냥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맞아요. 머리로만 이해한 역사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 생명력을 잃고 화석이 되어버립니다. 아, 단순히 지식으로 남겨두면 잊히니까 그걸 신체의 감각과 강제로 연결시킨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의도적인 감각의 통제, 특히 미각과 촉각을 통제하는 물리적 행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근육 기억, 그러니까 머슬 메모리를 해킹하는 셈이죠. 근육 기억을 해킹한다. 와, 진짜 소름 돋는 표현이네요. 그 딱딱하고 거친 무교병을 입안에 넣고 턱이 아프도록 씹어 삼키는 그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물리적 감각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과거 노예 시절의 비참함, 그리고 급박하게 이집트를 탈출해야 했던 그날 밤의 서늘한 긴장감을 단숨에 소환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타자로 입력하는 비밀번호가 생각나네요. 머릿속으로는 그 비밀번호의 숫자나 배열이 당장 안 떠오르는데 막상 키보드 위에 손을 딱 얹으면 손가락이 알아서 그 모양을 기억하고 쳐지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몸이 기억한다는 건 뇌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깊은 각인이거든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 손가락의 기억처럼 이 예식은 생존의 감각을 아예 세포 단위에 새기는 작업이었습니다. 텍스트 구절을 보면 이게 나오죠. 이것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아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입으로 씹어야만 비로소 중요한 가치가 내면화된다. 일종의 고도의 심리적 장치였군요. 네, 일상을 고의로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 인간은 너무나 쉽게 안락함에 취해서 자신이 대체 어디서 구출되었는지 그 근원을 싹 망각해버리니까요. 일상을 고의로 불편하게 만든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뼈아픈 교훈이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다면 그걸 잊지 않기 위해 지금 일상 속에 어떤 의도적인 불편함을 심어두셨나요? 단순히 다이어리에 올해의 결실을 이렇게 적어두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나약한 뇌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수천 년 전 기록이 경고하고 있는 셈이죠. 네,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발생하지 않나요? 어떤 문제 말씀이신가요? 이 물리적인 의식으로 당사자들의 기억은 유지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집트의 그 끔찍한 노예 생활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모든 게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꼰대들의 기이한 연례 행사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정확합니다. 너무나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저라도 당장? 아니, 아빠, 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 돌멩이 같은 빵을 먹어야 돼요? 친구들은 다 맛있는 거 먹던데 이렇게 불평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 텍스트는 11절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기억 전수, 즉 교육의 문제로 치밀하게 넘어갑니다. 가축의 첫 새끼를 바치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재윤을 의심하게 만드는 굉장히 극단적인 규칙이 등장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무조건 어린 양으로 대속, 즉 대신 바꿔서 바쳐야 하고 만약 어린 양으로 바꾸지 않겠다면 그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버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첫 아들도 반드시 대속해야 하고요. 현대 청취자분들에게는 아주 낯설고 충격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충격적인 정도가 아니죠.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막 강한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부모가 대답해야 할 모범 답안 스크립트가 아예 텍스트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네, 14절과 15절에 명확히 나와 있죠. 파라오가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신이 이집트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셨다. 그 대가로 우리가 구출되었기 때문에 이 희생제사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요. 아니, 현대의 상식으로 보면 이건 약간 완벽한 아동학대 아닌가요? 허허, 아동학대요? 나귀의 목을 꺾는 폭력적인 장면을 굳이 보여주고 이집트 장자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그 참혹한 학살의 밤을 어린아이에게 막 여과 없이 들려주다뇨. 아이에게 너무 심한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것 아닐까 싶거든요. 현대인의 윤리적 기준이나 교육관으로 보면 충분히 당혹스럽고 말씀하신 대로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들이 당시에 처해 있던 그 절대적인 절망의 무게를 먼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단순히 잔혹함을 전시하거나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반대라고요?
역사적 비극을 순화시켜서 가르칠 때 발생하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진짜 처절한 교육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역사를 순화시킬 때 발생하는 위험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이들에게는 그냥 아름답고 희망적인 탈출의 기정권 딱 강조해서 가르치는 게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지 않을까요? 만약 부모가 아이에게 얘야, 우리는 신의 크신 은혜로 아주 운 좋고 평화롭게 탈출했단다. 이렇게 포장해서 가르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이는 자유를 마치 공기처럼 원래부터 나한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아주 쉽게 얻었다고 믿는 것은 그만큼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아, 뼈 맞은 기분이네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당한 그 40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존엄성이 진짜 밑바닥까지 짓밟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은 절대 무슨 우아한 외교적 협상이나 적당한 타협으로 이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생명의 대가가 지불된 후에야 간신히 열린 문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압도적인 죽음, 그리고 엄청난 희생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겨우 얻어낸 것이 바로 지금 네가 숨쉬고 누리는 이 평범한 자유라는 사실. 그걸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아,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도 통하네요. 네, The Cost of Freedom이죠. 이 무거운 진실을 순화된 동화책처럼 덮어버리는 순간 다음 세대는 이 자유의 가치를 방어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누군가 조금만 안락함을 약속해도 자기 발로 다시 노예의 삶을 선택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와, 포장된 역사는 방어력을 잃게 만든다. 정말 서늘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통찰입니다. 대속이라는 개념, 즉 내 나귀 대신 양을 바치고 내 아들 대신 무언가를 바쳐야만 한다는 그 강박적인 규칙들도 결국 그런 거였네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내가 지금 가진 이 생명과 자유는 원래 네 것이 아니다. 다른 무언가의 희생을 딛고 거저 주어진 것이다. 라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가르치는 장치였던 거죠. 완벽한 분석입니다. 철저한 부채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꺾고 자유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기제인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내면의 심리 상태를 단단히 다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스크립트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적인 행진을 시작할 때가 왔는데요. 네,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런데 탈출 경로에 대한 묘사를 딱 보면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합리적이었던 전략들이 한순간에만 무너지는 것 같은 진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지름길을 눈앞에 두고 굳이 돌아가는 길을 택한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집트에서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는 아주 유명하고 엄청 빠른 직진 코스가 있었잖아요. 네, 이른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죠. 맞아요. 요즘으로 치면 해안가를 따라서 시원하게 뚫린 아스팔트 고속도로 같은 곳 아닙니까? 당연히 그 길로 전속력을 다해 뛰어가야 정상인데 신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텍스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네, 그 기록된 이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이 백성이 전쟁을 겪게 되면 마음을 돌려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 할까봐 그걸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칠고 험악한 홍해 광야길로 빙빙 도는 엄청난 우회로를 선택합니다. 인간 본섬에 진짜 그 밑바닥에 깔린 연약함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조금 억울한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왜 억울하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수십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악성부채를 다 갚고 간신히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어요. 네, 인간 심리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재무관리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또 충동구매를 할 위험이 아주 크니까 앞으로 출퇴근할 때 화려한 쇼핑몰이나 식당이 있는 번화가는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 매일 왕복 4시간씩 거리는 흙길로만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강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 비유가 진짜 너무 찰지네요. 스스로의 나약함을 밑바닥까지 강제로 인정하게 만드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고도의 심리전 아닙니까? 하하, 자존심이 꽤 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당시에 그들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처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이 늘 자유를 갈망한다고 낭만적으로 믿잖아요. 당연하죠. 자유가 최고 아닙니까? 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수많은 임상 사례들을 보면요. 인간은 불확실한 천국보다는 차라리 예측 가능한 지옥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잠깐만요. 예측 가능한 지옥이요? 지옥을 선호한다고요? 네, 극심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퇴행 현상이죠.
오랜 기간 학대를 받던 사람이 간신히 그 관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다시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또 다른 파괴적인 관계를 찾아 들어가는 패턴 들어보셨죠? 아, 네.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종종 듣죠. 그것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인으로서 새롭게 치러야 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은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낯설고 불확실한 공포였거든요. 반면에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은 채찍에 맞고 혹사당하긴 했지만 적어도 언제 밥이 나오고 언제 잠을 잘 수 있는지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고통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뇌가 새로운 도전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익숙한 불행으로 쏙 숨어버리려 한다는 거군요. 마치 자유의지가 가져오는 그 책임감에 막 짓눌려서 차라리 남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욕이나 먹던 시절이 속 편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길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우회로 디투어는요, 백성들을 막 괴롭히거나 시험에 빠뜨리려는 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벌이 아니다. 네, 물리적으로는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나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장치, 일종의 거대한 심리적 격리병동이자 인큐베이터였던 겁니다. 그 척박한 사막 환경 속에서 과거의 나쁜 습관을 해독하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뇌의 회로를 재구성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와, 이 통찰을 듣고 나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현실과 너무나 소름 돋게 겹쳐지지 않나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뻔히 알고 있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자꾸만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생기고 일이 엎어지고 말도 안 되게 먼 길로 막 돌아가게 되어서 미칠 듯이 답답하고 억울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그런 울분을 안고 캄캄한 우회로를 걷고 계신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관점을 오늘 완전히 뒤집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야 할까요? 지금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답답한 정체 구간은요. 사실은 당신이 극심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예전에 망가졌던 습관과 파괴적인 인간관계로 다시 도망쳐버리지 않도록 당신을 강제로 보호하고 있는 생명줄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줄이요? 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지름길은 곧 가장 빠른 파멸의 길이 되기도 하니까요. 와, 지름길이 곧 파멸일 수 있다. 정말 명언이네요. 그리고 전문가님, 여기서 또 하나,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굉장히 기묘한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요셉의 유골 이야기 말씀이시죠? 맞아요. 19절에 보면 이 급박하게 탈출하는 난리통화 중에 모세가 수백 년 전 조상인 요셉의 유골함을 챙겨서 나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신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테니 그때 내 뼈를 꼭 가지고 나가라고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무려 400년이나 지난 죽은 사람의 뼈 상자를 짊어지고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저는 막 어휴 저 무거운 걸 왜 챙겨? 이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당연히 엄청난 짐이었겠죠. 짐 챙기기도 바쁜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유골함은 단순한 물리적인 화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상실하기 쉬운 완벽한 진공 상태 같은 곳입니다. 네, 모래밖에 없으니까요. 그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걷다가 그들이 400년 묵은 조상의 유골을 탁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사막을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대한 스토리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 이런 어떤 강한 소속감? 그런 게 느껴졌을 것 같긴 하네요. 통찰력이 진짜 빛나는 답변이십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진짜로 인생을 버티게 하는 것은 당장의 빵 한 조각보다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앞으로 어떤 약속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확고한 정체성입니다. 아, 정체성. 요셉의 뼈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뿌리와 약속을 가장 단단히 움켜쥐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난민들이 당장 돈도 안 되고 쓸모도 없는 가문의 낡은 갑오를 챙겨서 품에 꼭 안고 국경을 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심리적 기제죠. 과거의 약속이라는 아주 무거운 닻을 내려야만 불확실한 미래라는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군요. 400년 전의 맹세가 담긴 유골함을 어깨에 메고 모래바람을 뚫고 걷는 사람들의 모습. 진짜 압도적인 시각적 메타포입니다. 네, 텍스트가 아주 입체적이죠.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변함없는 나침반이자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겠죠. 드디어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백성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마침내 이 텍스트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장엄한 은유가 등장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기록이에요. 네, 사막에서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죠. 네, 광야의 기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낮에는 진짜 살이 다 익어버릴 정도로 살인적인 뙤약볕이 쏟아지고 밤에는 뼛속까지 얼어붙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길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햇빛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주며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타올라서 빛과 온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든든하죠. 저는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가슴이 확 트이는 듯한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 해방감을 느꼈어요. 24시간 내내 내가 처한 가장 치명적인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심리적 해방감이 바로 이 텍스트가 의도한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2절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짧고 건조한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안정감은 상상을 초월하죠.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앞서 우리가 그 지름길을 두고 험한 광야로 돌아가는 우회로를 걷게 한 이유를 길게 분석했었잖아요. 네, 백성의 나약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서치였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당장 그 거칠고 메마른 사막을 내 두 발로 직접 걸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길은 끔찍한 고통이자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험한 길로 그들을 밀어넣은 주체는 그들을 사막 한가운데 매정하게 방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철저하게 동행했죠. 아, 너희들 정신 상태가 썩었으니까 사막에서 한번 호되게 굴러봐라, 고생 좀 해라 하고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절대 아닙니다. 가장 뜨겁고 고통스러운 낮에는 시원한 구름으로, 가장 춥고 두려운 밤에는 따뜻한 불빛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위기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짐에 따라 그 상황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맞춤형의 보호막이 되어서 그들 앞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 맞춤형 보호막이라니. 우회로의 목적이 고통이 아니라 철저한 보호였음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것이죠. 우회로의 목적은 고통이 아니라 보호다. 아, 정말 제 마음에도 묵직하게 다가오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집트 탈출기라는 아주 오래된 문헌을 통해서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바닥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레이어가 숨어 있었죠. 뇌의 망각을 이겨내기 위해 미각과 촉각을 통제하는 무교병의 근육기어, 그리고 자유의 그 무거운 대가를 다음 세대에게 각인시키려 했던 대속의 교훈, 또 예측 가능한 지옥으로 막 회귀하려는 인간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굳이 험난한 광야의 우회로를 선택한 그 소름 돋는 심리적 설계까지 말이죠. 이 모든 촘촘한 장치들은 단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예의 몸집을 벗어나는 것은 문이 열리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요. 노예의 정신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온전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이토록 철저한 고통과 훈련, 그리고 뼈를 깎는 우회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을 걷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그 이집트에서 방금 빠져나왔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당신을 갉아먹던 파괴적인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도저히 뜯어내지 못하던 지독한 나쁜 습관이나 중독일 수도 있고, 혹은 익숙하지만 비참했던 과거의 실패일 수도 있겠죠. 네, 다들 각자의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지금 큰맘 먹고 변화를 다짐하고 선택을 했는데 어째서 내 앞길은 지름길은커녕 이토록 캄캄한 광야 같기만 한지, 그걸 원망하면서 사막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밤 스스로의 내면을 향해 던져볼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원망스러운 우회로, 그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어쩌면 당신은 당장 눈앞에 아른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과거의 그 블레셋 지름길로 도망치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한 번만 그 막막한 장애물을 다시 한번 깊이 응시해 보십시오. 당신의 직진을 방해하고 억지로 길을 확 돌려버린 그 거대한 벽이 사실은 당신이 다시 예전의 그 끔찍한 실패와 노예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당신의 등을 단단히 떠밀어주고 있는 당신 삶의 유일한 구름기둥은 아닐까요?
내가 매일 부수고 싶어 저주했던 그 거대한 장애물이 사실은 나를 가장 안전하게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와, 이 먹먹하고도 강렬한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험난하고 막막한 광야길 어딘가에서 당신만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반드시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을 저희는 언제나 지지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줄 깊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